안녕하세요. 저희 원래 본 시작이 이제 11시였는데 조금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짧게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운영팀장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 그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요, 저희 이제 그 노사민정 구체들이 어쨌건 서울시 어쨌건 노사관계 안정화와 어쨌건 고용 노동 정책을 이제 협의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제 올해 사업 중 하나가 이제 노사민정 아카데미 사업이라고 저희 이제 노사민정 이제 거의 주체들을 이제 지원하는 어떤 차원에서 교육을 저희가 좀 실시하는 저희가 좀 사업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1회차 좀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여기 이제 서울 메트로 이제 환경 이제 노동자분들과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자분들을 좀 모시고 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게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번 사업에 좀 준비에 협조해주신 서울교통공사 뚝섬역 연영모 역장님, 서울 메트로 환경노조 김혜택 위원장님이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좀 시간이 늦어서 좀 약간 바로 시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사전에 저희 사무국장님, 저희 노사민정협의회 저희 이제 사무국장님 계십니다. 저희 사무국장님 짧게 좀 인사 말씀 좀 드리고 바로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이원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교육이라기보다도 같이 듣고 공감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민이 있다면 또 오늘 강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또 그리고 노무사세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주제 내용은 직장 내 갑질이라 그러면 꼭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갑질이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수도 있고 동료 간에도 갑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갑질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요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조합원들이 행복한 일터,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일터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아마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교육 잘 들으셨다가 가셔서 또 직장 내에서 많이 전파도 좀 부탁드립니다. 전파해 주시고 교육 끝나고 나면 뭐 조촐한 또 점심도 뭐 준비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교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주제가 갑질 예방과 갈등 조정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고요. 이자영 공인 노무사님께서 교육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제가 또 엄하게 차를 갖고 왔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한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렇게 귀한 강의 기회를 제가 또 얻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노무사로서 일하고 있고요. 또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처럼 이제 여기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호선에서 4호선 맞죠? 네. 5호선에서 8호선 그쪽에 이제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 교육을 또 진행하기도 해서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의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잡담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또 제 잘못으로 늦어가지고 그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못할 것 같고 바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이시니까 강의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갑질 예방과 갈등 조정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인데 바로 제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이 직장 내 괴롭힘 또 갑질 갈등 이런 것들은 다 조직 내에서 또 조직과 조직 바깥에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앞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평생,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셨을 때 집에 있는 시간하고 일터에 있는 시간하고 어떠세요? 비슷하시죠? 예. 그리고 이건 직장인 분들이시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떠세요? 집에 있는 가족보다 일터에 있는 직원들이랑 더 속 얘기도 많이 하고 그만큼 일터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굉장히 저희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거나 또 그게 더 나아가서 괴롭힘으로 여겨지거나 또는 내가 그 괴롭힘을 목격하는 사람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소개받기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예를 들면 5호선, 8호선 쪽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쪽은 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팀장급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런 일들의 가장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도와준다거나 해결한다거나 조정한다거나 이 역할은 감사부처나 뭐 노조의 이제 그 뭐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보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정말 조직 내에서 중요한 분들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건 조사를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되게 확대가 되기도 하고 잘 해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 가셔서 전파하시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기도 하고요. 또 끝나고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딱 지켜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차례는 이렇습니다. 갑질, 갈등 개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건 뭔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왜냐하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괴롭힘인가? 이거 갑질인가? 이건 괴롭힘도 갑질도 아닌가? 그럼 뭐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리더세요. 그래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조직을 이끌기 위한 밑에 팀원이 1명, 2명만 있어도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 그 2명이 4명의 그 시너지를 내기도 하고 또 5명, 6명, 10명의 팀원이 있어도 내가 잘못하면 정말 없느니 못한 그런 팀인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내가 그런 갈등,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는 또는 조정하는 사람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지 그런 개념을 잡아보는 시간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자, 갑질, 갈등의 개념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갑질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일까요?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에는 없어요. 갑질은. 다만 저 여기 있듯이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여기에 갑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 관련 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갑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있어요. 왜? 만약에 갑질을 한 공무원을 그 공공기관에서 징계하고자 할 때는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행동 강령에 근거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 강령에서 공무원들에게는 갑질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경찰, 뭐 진짜 뭐 예를 들어 구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사, 공단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해도 갑질이 아닌가? 근데 언론에선 갑질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갑질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징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사나 공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왜? 공사나 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은 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부 규정으로 스스로가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이런 행동 강령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신들도 일단은 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갑질의 행위자가 되지 않게끔 직원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왜 넣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공사랑 같이 일을 하시는 경우가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5호선, 8호선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는 스스로 또는 여러분들의 직원도 여기 교통공사가 아마 이제 저게 아닐까, 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런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가 있으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갑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갑질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은 뭐냐? 직장 내 괴롭힘은 이건 법률에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76조 2에 사용자, 근로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약간 표현이 약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정상입니다. 예, 표현이 다르죠. 자, 뭐가 다를까요? 일단 괴롭힘은 법률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절차, 처분할 의무 모든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법을 가져와서 얼마든지 규율할 수가 있는 행위예요. 부당한 행위예요. 두 번째로 또 여기 이 직장 내 괴롭힘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여기 회사 내부에서 일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갑사가 우리한테 갑질을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보셨던 갑질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뭔가를 했다.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고 갑질에도 해당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가 더 처리하기 용이할까요? 이건 법률에 있으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땡겨오는 게 낫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 구분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좀 구분을 해보면 갑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한번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1, 2, 3의 요건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어떤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방이 나보다 어느 정도 우위에 있어야 돼요. 내가 저항하기 싫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얘기를 막상 하려고 해도 내가 이 얘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예감 때문에 말을 못 꺼내는 그런 나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상태. 업무상으로 나한테 지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상으로 저것까지 나한테 지시하라고 하는 건 좀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판단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이로 인해서 어떤 내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그런 고통 또는 힘든 상황이 있어야 돼요. 이 1, 2, 3이 요건인데 갑질은 뭐냐면 1번하고 3번 아니면 1번하고 2번 이렇게 3개 중에 2개만 성립을 하면 갑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뭐냐? 1, 2, 3이 다 엔드 1 해당, 2 해당, 3 해당 이렇게 3개가 다 해당되지 않으면 괴롭힘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되는 사람도 좁죠. 그렇죠? 우리 회사 내에서만. 그리고 이 3개가 다 해당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내에서 정말 우위에 있는 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해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갑질은 회사 내부 또는 회사를 벗어나서도 좋고 회사 밖의 사람이 나한테 행하는 것도 갑질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업무상에 불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나한테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런 것도 갑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넓은 범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를 우리가 실제로 괴롭힘 행위자 사건 저희가 사건 조사를 해서 그 통계를 내보면 제일 행위자로 가해자로 많이 확인이 되는 것은 사실은 저희보다 직급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특별하고 누구라고 말하기 어려움도 있고 동료 직원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동료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가해자가 될 수 있나? 요거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가능해요. 동료끼리도 직장 내 괴롭힘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고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저희 방금 배웠죠. 이런 경우는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갑질로 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행위 요건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런 쪽에 그 인사위원회 심의 회의를 가서 저희가 이거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고 조사가 끝나서 조사 보고서를 저희가 보면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1, 2, 3을 다 봐요. 그래서 1. 우위의 관계에 있느냐 여기서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느냐 그다음에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주느냐 3번은요. 이거 100% 다 해당이 됩니다. 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거의 해당이 되고 1번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다소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서 제일 많이 걸리냐면 업무상 적정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는 이게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시켰는데 하급자는 이게 왜 내가 할 일이야? 왜 나만 시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단할 때 요 세 개가 다 해당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냥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없음 해서 사건 종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료들끼리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그 정의를 봤을 때 업무상의 우위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면 관계상의 우위가 있으려면 이 사람이 나보다 상사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인적 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연령, 나랑 같은 직급이지만 나랑 같은 주임인데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럼 어떠세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는데 그쵸? 같은 주임이라고 나보다 5살 많은 언니한테 김주임 이러지 않잖아요. 언니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우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연령이라든지 뭐 학벌, 뭐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등 이런 인적 속성도 우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적 측면. 개인 대 집단이라고 돼 있죠. 같은 주임들끼리고 나이도 다 50대, 60대, 뭐 50대 초중반 다 비슷하고 다 뭐 어떻게 보면 친구 먹고 친하게 지내고 하는데 그 중에 다수가 소수를 이제 따돌린다. 그러면은 괴롭힘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수 대 소수라는 이런 집단적인 우위를 얻게 되면 그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팀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을 거고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카톡으로 언니 나 이래서 나 너무 힘들다. 누구 언니 때문에 나 너무 힘들고 그 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나 맨날 욕하는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기 전에 그때 교육에서 들었던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그 사안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의 법률상의 정의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규직 여부 또 뭐 아까 이것도 제일 사건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감사 인사부서에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막강하거든요. 권한이.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왜 이거를 조사하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역량이나 뭐 여러 가지 다 관계 우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우위성은 사업장 내에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또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저희가 심의하거나 할 때 사실 여기 팀장님들 여기서 약간 뭐 좀 올라가셔서 지회장 되시고 하시면 아마 그쵸? 이런
괴롭힘 심의위원회, 성희롱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참석하시게 되거든요. 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보려면 어떤 정도여야 되느냐? 그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상 분명히 이건 업무상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분명히 얘가 할 업무인 건 맞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까지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청소 도구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반장님이라고 불렀던가? 반장님이, 그러니까 청소 도구, 그러니까 이 직원이 좀 일을 잘하는 직원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청소 도구 정리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저희 집으로 도구 정리했으니까 퇴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가서 보셔서 이렇게 그냥 딱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오케이 잘 가, 뭐 내일 보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가셔서 이제 흰 장갑을 착착 끼시고 이렇게 도구 걸레 냄새 맡아보시고, 이거를 거의 한 3개월을 이제 계속 이거를 당하시다가 신고를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업무상으로 당연히 볼 수 있고, 그쵸? 예, 반장님이요. 아니 얘가 워낙에 너무 뭐 정리하라고 그래도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가고 이러니까 일 가르쳐야 되고 진짜 사람 하나 만들어야 돼가지고 내가 좀 꼼꼼하게 봤는데 그 수준이 사회 통념을 이제 넘어가 버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라고 봤고, 정직 1개월을 처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런 건 어떨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직장 내 구성원들끼리 사적인 볼일을 보던 중 발생한 갈등 상황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일 다 끝나고 다 같이 우리 팀 회식 한번 하자 해서 술 이렇게 마시다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는 근데 왜 맨날 회식하자 그러면 맨날 빠져? 너 날 뭐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가? 자,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업무 수행에 링크된, 편승이 되어 있는 그런 행위냐 아니냐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반적인 저희가 갈등이라고 보통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지시나 주의 명령에 대해 불만을 느낀 경우라면 일단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지시를 내린 거라면 1차적으로는 저희가 범주에서 사실 제외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인정하기 어려운데, 아까 제가 예시 들어드린 것처럼 2개월, 3개월을 그냥 그때 매번 한 번도 안 빠지고 흰 장갑을 끼고 이렇게 다 구석구석 이렇게 도구 여기까지 막 살펴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폭행이나 폭언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적정범위를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법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사내에서만 벌어지느냐, 갑질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회사 내에서만 발생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외근 출장도 되고요, 회식 기업 행사도 되고요, 사적 공간도 되고, 저희가 요즘에 제일 많이 접하는 건 어디냐면요,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에서 그렇게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건 페이스북도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은 그냥 내 개인 공간인데 그냥 오늘 정말 걔 너무 진짜 짜증나서 한마디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 그 팀 전체가 다 페북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페북에 올리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페북에 올린 게 카카오톡에 올린 것처럼 된다라고 봤었고, 비슷하게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사실상 뭐 나랑 이제 내가 패친을 뭐 다 거의 하지 않아서 나랑 정말 진짜 내 현실 그냥 사적인 친구들만 본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봤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갈등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해요. 갈등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갈등 조정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갈등 조정해 본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왜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 딸 둘의 갈등을 조종하고 왔어요. 자, 갈등이라는 거는 저희 일상생활에서 항상 있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싸우는 것도 갈등이고요. 우리 두 딸이 먹을 것 갖고 싸우는 것도 갈등이고요. 저랑 제 친구랑 얘기하다가 너 말을 뭐 그딴 식으로 하니? 이런 것도 갈등이에요. 다 갈등입니다. 친구들끼리 싸우면 다 말려보시고 야 너가 좀 참어 얘기해보시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쵸? 다 갈등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보통 말하는 갈등이 조직 내에서 발생할 때가 문제가 돼요. 왜냐? 가정 내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은 엄연하게 제가 엄마니까 엄마로서의 권위에 기대서 저희 딸 둘을 얼마든지 화해시킬 수 있거든요. 야, 화해해, 악수해, 서로 미안하다고 해, 안 해? 너 용돈 없어. 이렇게 권위 있게 할 수가 있고 친구 사이의 갈등 같은 거는 그쵸?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살 달래고 얘기하고 서로 이해해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30년 친구인데 뭐 할 수 있거든요. 조직 내에서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조직 내에서의 갈등은 어려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선배니까 한 몇 마디 해줬다고 했는데 쟤는 기분 나쁘다고 나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사니까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갑질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갈등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여기 있듯이 뭐 갈등이라는 거는 뭐 한자, 갈, 등 이거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 사실은 그냥 행동 주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상황을 그냥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갈등의 해결 방법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설명을 조금 드려본다면 이게 독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 여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독단성은 뭐냐면 적극성을 가지고 내 의견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리더십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리더십이 여러분의 팀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리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 약이지. 놔두면 잘 화해하겠지. 회피형이신 거예요. 나는 소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본인이 그런 타입이시면 이제 본인은 회피형이신 거예요. 누구야 누구끼리 싸웠어요. 와봐 얘기해.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판사처럼 너가 잘못했네. 사과해. 이러시면 이제 경쟁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서로 이제 얘기를 최대한 참여해서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제 거기에 본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결정해주지 않으신다. 그럼 이제 수용형 리더신 거고 둘 다 하시면 이제 협력형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여기서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 팀 리더님들 스스로도 개인적인 특성을 갖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격상 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봤을 때 내가 옳은 거 얘기해 줘야 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리더십을 가지신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리더십을 제가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내가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갈등 상황을 개입할지를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보스인가 리더인가부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보스는 어떻습니까? 보스는 여기 밑에 사람들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올라가서 1등 하셔야 되는 게 보스고요. 리더는 1등 안 해도 좋아요. 다 같이 손에 손잡고 너도 올라와 잡아주시는 게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혹시 무한도전에 옛날에 그 빙산 같은 거 유재석이 올라가던 거 기억나세요? 막 그 길이라고 하는 뚱뚱한 사람이 못 올라가겠어요. 유반장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전 포기할래요. 이러니까 아니야 나 믿고 올라와 하고 끌어주시잖아요. 그게 리더예요. 자, 그래서 보스는 어떻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앉아가지고 이거에 저거에 방향 지시만 해주시는 분이 리더라고 한다면 보스라고 한다면 리더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끌어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갈등을 조정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일단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돼야 됩니다. 리더가 돼야
그 리더십이 설령 아까 봤던 소극적이고 그냥 회피형 리더십이라고 해도 리더라면 괜찮아요. 왜?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 맨날 앉아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만 하고 맨날 휴게실 커피 드시고 있고, 이런 팀장님이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내시거나 그걸 지켜봐 줄 때랑, 항상 우리를 생각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팀장님이 내가 힘들 때 어떻습니까? 얘기하고 싶죠. 그 팀장님에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설령 들어주기만 하는 팀장님이어도 괜찮아요. 리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리더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갈등 상황에 대해서 조정자가 되시려면 권위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 권위라는 것은 팀장이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팀원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평등과 공평의 차이, 이 그림은 사실 유명한 그림이긴 한데, 평등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상자를 주는 게 평등이고요. 공평은 어때요? 각자에 맞춰서 같은 결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평인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은 갈등의 조정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공평한 팀,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정이에요. 공정. 내가 우리 팀원들 내에서 공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여기에 이런 행위를 내가 하고 있진 않았나? 체크리스트, 셀프 체크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들은 갈등의 조정자이자 리더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팀원들이 여러분들의 언행 하나하나에 어떤 강요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낄 수도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직장인 괴롭힘 유형을 저희가 뭐 대충 이렇게 4가지 정도 유형을 잡아보는데, 뭐 강요형, 폭언형, 조롱형, 따돌림형 뭐 이렇게 보긴 합니다. 그래서 강요형 같은 경우는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권하는 거,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폭언형 같은 경우 이건 뭐 너무나 직장 내 괴롭힘이죠. 욕설, 위협적인 말. 그리고 조롱형 같은 경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비하하는 거. 따돌림형은 집단 따돌림, 업무 중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거. 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카톡방이 있는데요. 따로 카톡방을 파시는 팀장님도 있어요. 팀장님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팀장님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팀장님이 따로 판 카톡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팀원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실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9개월간 근무하면서 나이가 어리고 입사가 늦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말대꾸 한번 하면 지지려고 안 한다. 시키면 따르면 되지.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절대 못 뺀.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뭐 이런 말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는데 매우 불쾌하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여기 팀원분들하고 또 항상 이렇게 부대끼면서 일을 하시니까요. 끈끈하세요. 휴게실에서 같이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또 뭐 과일 같은 거 먹으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시다 보니까 끈끈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예의 같은 게 정말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역사 내에서는 존댓말을 쓰고, 그러니까 너무 친해서 반말하는 사이라고 해도 역사 내에서는 존댓말을 쓰고, 친한 사이다라고 해도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는 밖에서 일 끝나고 그때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한다든지 공과 사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또 휴게실에서 동료와 대화하면서 쉬고 있는데 A가 본인이 통화하는데 방해된다면 시끄럽다고 그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런 갈등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6호선이랑 7호선 뭐 호선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호선은 다른데 휴게실을 남자 휴게실 같이 쓰셨나 봐요. 거기서 갈등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데 시끄럽게 떠든다고 그런 경우도 봤었습니다. 또 팀장이 퇴근 후에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자꾸 전화해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 1시간 동안 전화해서 얘기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다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제 여기는 팀에서 점심 먹을 때 옆에 앉았더니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건 사실 성희롱인데요. 성희롱도 저희는 크게 성적인 괴롭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성희롱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올린 거는 이거 저희가 했던 사건들이에요. 실제 저희가 했던 사건들 넣은 겁니다. 그리고 팀원에게 경조사가 있어서 팀장이 부의금을 냈는데 별도 감사 인사가 없다고 하면서 기본 예절도 없다. 호통을 치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 생각난다. 자꾸 잘 때마다 그때 그 팀원들 다 앉아 있고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소리 지르던 그게 자꾸 막 생각이 나서 밥을 못 먹는다. 이런 선생님이 하나 계셨어요. 또 이런 식으로 따돌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작성한 문서를 단톡방에 올리면서 육하 원칙에 따라 써야 한다고 안내했는데 팀원이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한다든지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어떤 분이 그 청소 세제 있잖아요. 그렇게 위에서 이제 교부 받아서 쓰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많이 쓰는 분이셨나 봐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세제를 적정량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콕 찍어서 누구누구는 너무 이 세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적정량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한다. 이렇게 전체 단톡방에 올리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직장인 괴롭힘 신고하셨어요. 그래서 명예훼손 당했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나 이게 아니고 이거를 누구 한 명을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데 따로 불러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톡을 보내도 되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험담과 뒷담화를 해서 소문을 퍼뜨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성희롱이었어요. 성희롱이었고 요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 행위자가 신고인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혹시 내가 서운한 게 있다 하게 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아니면 뭐 허위 사실 신고했으니까 책임 묻겠다 그리고 연락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사실은 이걸 하기 전에 사실은 교묘 좀 지능적으로 대기 발령을 받으셨는데 이제 본인 개인 짐을 챙기러 온다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한 명 한 명 이제 입단속을 시키고 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2차 피해 같은 경우는 2차 피해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사실은 여기 신고인이 신고했을 때뿐만 아니라 2차 피해 발생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 계신 팀장님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2차 피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성희롱이나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것을 이유로 주변에서 숙덕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뭐 물어본다거나 너 정말 신고했어?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너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 그 팀장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2차 피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행위자가 그 가해자가 피해자 걔가 좀 원래 일을 못 해가지고 내가 좀 얘기를 한 것뿐이지 걔가 일만 잘했어도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사례 들어드린 것처럼 입단속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한다거나 험담, 비난 여론, 그룹을 형성한다거나 찾아가서 막 연락을 하고 뭐 내가 좀 설명해줄게. 내가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잠깐만 시간을 내줄래? 이렇게 찾아간 이게 다 2차 피해라고 보고요. 2차 피해는 이게 중요합니다. 2차 피해는 실제 행위에다가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엄청 가중이 돼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의한 2차 피해 내용 비슷한데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이것도 많이 나와요. 행위자와의 가해자와의 합의를 강요한 행위.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팀장님들이 진짜 제가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팀장님들께서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아까 제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리더로서.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팀장님들께서 잘 화해시켜 보려고 불러서 앉혀놓고 지금 팀 분위기가 엉망이다. 지금 다들 언니들이 다 이거 신경 쓰느라도 정신이 없. 네가 참어. 야, 여기 일부러 너 뒤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그리고 너도 그러고 잘못한 건 있잖아. 너 잘한 건 아니잖아. 합의를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때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법을 의식하셔야 돼요. 법과 규정을 의식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편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나섰다가 2차 피해 가해자라고 추가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이렇게 아니면 행위자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그 언니 말투가 원래 그렇잖아. 이렇게 그 형이 정말 너를 욕했니? 다 말하면서 다 남자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남자들끼리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다 사례죠. 말을 끊는다거나 트집을 잡는다거나 또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회식을 참여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희롱 괴롭힘으로 보여진 사건을 목격하신다거나 아니면 그걸 내가 본 건 아닌데 피해자가 찾아와서 언니, 형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스스로가 피해자가 된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이런 인권 침해 행위, 갑질,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당사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좀 아프신 경우도 저는 많이 봤고요. 업무적으로도 사실상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 가기가 싫어요. 일단 내가 피해자가 됐건 아니면 가해자로 지목이 됐건 또는 우리 팀에 발생해도 가기가 싫어요. 머리가 아파. 그리고 조직적으로는 그걸 목격했는데 내가 도와줘야 돼. 머리로는 그러니까 가슴으로는 도와줘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여기 괜히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머리 아파지는 거 아닐까, 또 귀찮아지는 거 아닐까, 경찰에 고소하네 뭐네 하는데 또 경찰에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가 아파요. 참고인 진술하는 것도 고민이 엄청 됩니다. 제가 실제로 사건 조사를 하다 보면 신고한 사람, 신고 당하신 분, 이 두 분은요 엄청 쉬워요 조사하기가. 왜? 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은. 근데 참고인들, 목격자분들 진술을 따려고 하잖아요. 입을 조개처럼 다물고 안 하세요. 몰라요. 저 그날 출근 안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제가 설득을 엄청 하고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때 비로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거는 이해는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 개념이 없어서 혹시 몇 시쯤 됐어요? 12시 정각입니까? 그러면 30분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부터 조금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앞에는 사실은 제가 질문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거 제가 5호선 8호선 할 때 꼭 보여드리는 거예요. 존중하는 직장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저는 사실은 이거 출력해가지고 붙여두세요. 휴게실에 붙여두세요라고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주임님 호칭, 존칭어 반드시 써주세요. 팀장님부터 여기 계신 분들부터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편들지 말고 언니, 누님, 주임 이렇게 편하게 서로 부르시는 거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역사 내에서는 상업 일하는 장소 내에서는 엄연하게 직급이 있고 직위가 있습니다. 그걸 붙여서 이것만 하셔도 반은 줄어요. 진짜예요.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이거를 열심히 해본 결과 줄었어요. 왜냐면 의식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그런 업무 습관, 소통하는 습관만 들여도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 셀프 체크 한번 저희 해볼게요. 자, 우리 기관은 어떤 괴롭힘, 성희롱, 갑질,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문화된 정책을 갖고 있다. 혹시 우리 회사 규정 중에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구나.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쵸? 자, 우리 회사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무슨 뜻이냐? 나도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기관 직원들은 선생님들이시죠? 이런 사건을 보고하거나 신고하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절차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 알고 계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명문화된 구제 절차를 보면 피해자, 가해자 양방의 신원 비밀과 존엄성이 보장된다.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는 일단 적어도 규정상의 비밀 보장이 되어 있게 비밀 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걸 어긴 것을 가지고도 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 구제 절차 미흡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 네 번째, 관리자들은 이런 예방 정책 실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갖도록 훈련받는다. 예, 지금 받고 계세요. 훈련받고 계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자들은 조직 구성원에게 괴롭힘, 성희롱, 갑질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거나 주지시켜 왔다. 예, 그렇죠. 해 오셨고 오늘 기점으로 해서 더 강력하게 또 치밀하게 해주시기를 좀 제안합니다. 자, 나는 본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화의 상대방 또는 행동의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낀다는 의견을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팀장님, 이거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후배에 대해 나는 권위를 갖는가? 이건 제가 아까 대답 드렸어요. 여러분은 그냥 그 중간 관리자, 팀장님이라는 것만으로도 권위가 있습니다. 예, 권위가 있어요. 다만 그 권위에 사람들이 그 권위를 수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리더가 돼야 되는 것뿐이에요. 권위는 이미 갖고 있는데 이걸 내가 휘둘렀을 때 사람들이 저 말이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감화가 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동료에게 습관적인 언어 또는 행동을 자주 하는가? 이건 다른 뜻은 아니고요. 사실 본인은 그냥 고의가 아니고 나쁜 뜻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러면서 이제 친근감의 표시로 이렇게 어깨에 툭툭 치시는 분, 뒤통수 이렇게 본인은 쓰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탁 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당하는 사람은 되게 기분 나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또 필요합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성희롱적인 부분인데 머리 스타일이나 신체에 대해 내가 평가하는 말을 하는가? 제가 이거 사건을 조사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답이 뭘 것 같으세요? 오늘 섹시해. 자, 이게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칭찬 아니에요?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다 누구에게 섹시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네, 하면 안 됩니까? 칭찬한 건데요.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칭찬으로 듣는 분도 있지만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저런 말도 하면 안 돼. 회사에 오면 회사 일만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약간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예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민한 리더가 되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하기 위해 어깨나 등을 두드리는가, 대화할 때 손으로 표현을 하는 편인가, 사적인 대화를 자주 하는가. 이게 여기에 해당돼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란 소리야 내가? 그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 뜻은 절대 아닌데, 제가 사건을 해보면 이거 대화할 때 손으로 표현하는 게 잘못이야? 생각 드시죠?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건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원장님이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가 되셨어요. 무슨 행동을 하셨는데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항상 대화를 하실 때 손을 쓰신대요. 손을 쓰시는데 이거 후원품 이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야지 하시는데 이 손끝이 여기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다 아니 뭐 이렇게 그 항상 왜 그러신지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이겠지 뭐. 너무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분을 만났어요. 이분한테도 그래. 이 경험을 하신 분이 5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희롱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뭐 혹시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제가 뭐 잠재적 가해자라는 소리가 이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요새 사회 인식이나 이런 게 또 MZ니 뭐니 막 빠르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죠. 개인 공간이 있더라고요. 내가 인식하는 개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주가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여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접근하면 약간 긴장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이제 들어가는 순간 위협을 느끼는 이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 생각을 하면서 너무 얘기하더라도 조금 거리 유지하면서 할 필요 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사건 했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터치를 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한번 우리 이거는 숙지 딱 하고 갈게요. 왜냐? 발생했을 때 말씀드렸죠. 내가 바로 현장의 경찰이에요. 여러분이 팀장님들이 현장의 경찰이에요. 경찰은 뭐 해야 돼요? 사건에 대해서 착착착착 진행에 따라서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가 되셔야 되거든요. 알아야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 자, 사건이 발생했다. 상담. 본인이 피해자라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요. 아니면 상담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행히 여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렇게 신고가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바로 회사에 신고하기엔 약간 고민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괜히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했다가 찍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언니, 우리 형님한테 의논해야지. 의논이 들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상담을 해주게 됐습니다. 자, 상담을 해주게 되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말을 한 사람을 듣고 그건 이거야 저거야 판단해 주시는 게 첫 번째 단계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너무 잘하고 계시다. 맞아요. 듣고 그건 이거네 이렇게 하시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건은 사실은 여기에 의결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결정날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팀장님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건 저거나 이건 막 리딩하려고 하시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결론을 듣고는 실망해서 팀장님 원망해요. 분명히 성희롱이라면서요, 막 이랬는데 아니 나는 그런 거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망을 듣는 것도 원망을 듣는 거지만 사실 사건의 바람직한 흐름을 저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단 들으신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 안심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얘기를 진정성 있게 들었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잘 들었어. 너의 얘기는 중요한 얘기였어. 내가 이 얘기를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신고하겠니? 신고한다면 내가 여기서 중요하죠? 널 적극 지지해 줄게. 널 보호해 줄게. 이러한 태도의 표명이 1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해 줄 게가 아니에요. 해결사가 아니에요. 팀장님들은 사건이 없을 때는 리더이고 팀을 이끌어 나가시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조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럼 조력자 제일 중요한 게 조력자예요. 피해자는
시간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신고할까? 하지 말까? 할까? 그냥 나가자. 아니야. 나가면 당장 다음 주 카드값은 어떻게 나갈 수는 없어. 왔다 갔다. 참을까? 못 참겠어. 아, 병원부터 가야겠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셔서 상담을 통해서 안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회사와 이거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또는 회사랑 진행하기 전에 노동조합이랑 의논을 해서 좀 더 이거를 예를 들어 사건이 심각하다면 그리고 또 회사에 신고했을 때 이게 공정하게 조사가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 판단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노동조합에 가서 얘기를 해보자 일단. 또는 신고하자. 이렇게 방향을 함께 논의해주는 파트너가 돼주셔서 조력을 해주시면서 이제 조사 과정 내내 선생님들께서 아까 보셨죠? 2차 피해. 2차 피해를 보호해주는 배리어를 쳐주시는 것도 팀장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예. 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한다. 그럼 여러 팀장님들께서 주임이나 누구 뭐 저기 그 사무관에 찾아가서 친구가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거의 일을 못할 정도니까 휴가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셔야죠. 그렇죠. 리더로서. 자, 그래서 조사 과정을 좀 지탱을 해주시고 심의 의결 끝나고 나서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다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그다음에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에 중요한 당사자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고충이 접수가 되면 상담 조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인사팀이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외부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의뢰를 해서 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 기록을 하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상담할 때 제 상담자 역할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무슨 경찰 조서 꾸미듯이 그런 걸 한다거나 뭐 녹음을 한다거나 그걸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다이어리에 대화를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 2차적으로 이제 사건 의뢰를 받고 2차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느낌, 사실관계가 흐릿해진 경우가 있어요. 시일이 지나 있으니까. 그때 팀장님들께서 그때 내가 대화하면서 메모한 게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보여주시면 저희는 천군만마해요. 너무 현실성 이렇게 막 생생하게 적어주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러 그 대화할 때 좀 메모를 하시는 습관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확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징계가 되면 자, 이렇게 재발 방지까지 이렇게 보통 여기 회사도 아마 이런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부 안에서 해결이 안 난다 그러면은 뭐 인권위원회 진정 낸다거나 노동청, 노동위원회, 검찰, 뭐 민형사, 소송, 산재 신청 여러 가지로 해결할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은 오래 걸리고요. 소송은 비용도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도가 충분히 잘 되어 있다면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사내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이 상황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 제도가 미흡하다고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느 정도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 제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좀 요구한다거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얘기를 한다거나 인사팀에 그렇게 해서 제도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제도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권위를 갖고 계신데 그 권위를 제대로 활용하는 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 활용하는 이 하나의 길이에요. 제도가. 그렇죠? 내가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권위를 갖고 이끌어 나가는데 딱 껴진 길을 따라가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길이 안 나와 있는데 막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자, 그래서 제도가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우선 이런 법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징역까지 아주 상당히 좀 센 벌칙과 과태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특히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게 회사의 의무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상담하고 이렇게 신고까지 잘 이끌었는데 회사가 유야무야 그냥 오세요라 내어라 시간 보낸다. 심각한 겁니다. 조사를 즉시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피해자가 나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서 피해자랑 같이 가서 이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적절하게 유급휴가 주든지 뭐 저기 재택근무 시켜주든지 해달라. 이것도 심각한 불이행이에요. 법률상 의무상 불이행. 자 그리고 징계 뭐 이런 부분 다 회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의무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는지 또 확인하실 책임도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갑질, 갈등, 뭐 직장 내 괴롭힘까지 좀 폭넓게 봤는데 갑질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모두 어떻게 보면 이제 나하고 다른 상대방의 어떤 생각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정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건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뭐 상황에 놓이거나 하지만 이제 상황에 놓이는 경우보다는 그 상황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같이 있는 팀원들하고 이제 얘기하시거나 하실 때 나하고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저는 저희 사무실은 저랑 저희 대표님 또 노무사 1명, 직원 1명, 4명, 5인 미만이거든요. 저희 조그매요 사무실. 이 4명도 얼마나 지지고 볶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큰 회사는 어떻겠습니까? 갈등이 너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좀 태도가 기본이 된다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진짜 휴게실마다 붙여두고 싶다고. 용어 말 한마디라도 네, 상대 아무리 친해도 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주임님 여기 이거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게 하나의 정말 작은 실천이지만 효과가 아주 크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를 좀 말도 빠르고 제가 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 네. 아 마이크. 인사제도가 바뀐대요. 예. 예, 그런데 기존 50세에서 40세로 10년을 좀 다운해서 일찍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오늘 직장 내 갑질 및 갈등 문제인데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우리 노무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직장 내 괴롭힘 아까 제가 이제 사건 같은 걸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희롱 괴롭힘.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세대 갈등이 진짜 많아요. 예, 진짜로 세대 갈등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공공기관 쪽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세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세대 갈등은 저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뾰족한 답변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그런 정도의 역량은 안 되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일은 일하는 좀 드라이한 생각을 갖고 직장을 다니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정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얘가 이제 막 여기 입사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나이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가르쳐줘야 되고 저희 회사에 저희 사무실에도 그 직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저도 진짜 하루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전 안 해요.
왜냐하면 과연 내가 말하는 이 뭐 진정성을 갖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줄지가 저도 노무사인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일과 관련된 얘기만 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참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에 아시죠? 공공기관 내에서 회식 안 하잖아요. 코로나 핑계로 안 하기 시작해서 계속 안 합니다. 회식도 안 하고요. 만약에 뭐 어떤 그런 뭔가 한다. 점심 드시더라고요. 점심도 먹을 때도 있고 참여는 자율. 먹고 싶은 사람 와서 먹고 아니면 빠지고 팀 회식 이런 것도. 그래서 예전 같은 진짜 그런 정말 끈끈한 그런 조직의 그런 분위기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오늘 너무 제가 아까 섹시하다라는 표현했는데 칭찬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거 한 10년 전 얘기예요. 요즘에는 뭐 오늘 옷 너무 이쁘게 입고 왔다. 데이트 있어? 이 말도 싫어요. 이 말도 싫어요. 그래서 아예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그게 낫다라는 이게 세대 갈등인지 모르겠는데 시대적으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직장이 대부분이 여성이고 나이들이 50, 60 넘은 어른들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 내에서 나와요? 그냥 목소리 크게 할게요. 유튜브에 나가요, 유튜브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직장 동료 간의 다툼 그걸 내가 자주 목격하는데 팀장으로서 거기에 개입하기가 참 뒷담화라든지 흉보는 거 남의 네. 얘기를 네. 참 많이들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또 이쪽 반대편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장 생활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 제가 여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말 많고 남이 흉 많고 싸움 많고 나 이런 직장 경험을 하는데 해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웃은 게 다른 뜻이 아니고 제가 아까 5호선 7호선 쪽도 제가 교육하거나 이렇게 정말 무슨 말씀하신지 저 너무 알아요. 여기 다 아마 속으로 끄덕끄덕하고 계실 거예요. 진짜 지겹다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뭐 여성 비하도 아니고요. 이제 뭐 여기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여성분들이 구성원을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그렇지 남성분들이 많은 쪽으로 또 제가 가잖아요. 거기 똑같아요. 자기들끼리 엄청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나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또 요즘에 워낙 또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정말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상의 이게 공간이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모여서 끝나고 퇴근하고 술 마시면서 이걸 안 해도 그냥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편해요.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육을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런 교육도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말 그 공공기관 임원분들 뭐 본부장이나 뭐 대표이사 이사분들 교육하기도 하고 근데 교육 내용 사실 똑같은 교육 내용이에요. 똑같은 교육 내용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때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써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뭐냐면 말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잠시 휴게 시간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 하는데 여기 모여서 또 수툭수툭 하고 있어요. 다 들리게. 그래서 저걸 보는 제 마음은 팀장님 마음은 착잡한 거죠. 또 왜 또 저렇게 싸우나.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거기서 한마디 하셔야 된다예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해도 팀장님이 듣고 계신다. 아무 말 안 하신다. 해도 되네. 해도 되네가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싸우는 경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뭐 뒷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근데 또 웃지 마세요. 너무 문어체라서 웃지 마세요. 근데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 뭐냐면 그 직장 내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얘기는 직장 내에서 하면 안 되죠. 자, 우리 다음 작업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지 좀 어떻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브레이크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브레이크를 걸어서 마침표를 찍고 바로 다음 화제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셨는데 브레이크를 걸면서 혼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혼 납니까 요새? 안 나요. 갑질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바로 다음 화제로 넘어가는 어떤 대화의 스킬이 좀 필요하다. 이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 많지는 않은데 싸운다. 사실 뭐 이렇게 주먹질하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이렇게 싸우면 그냥 몸 육체적 물리적 싸움은 말리면 되는데 말로 싸우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격해져서 또 막 이제 욕도 좀 하시고, 네,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는 일단 팀장님 혼자서 그거를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력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오셔서 조력자들을 통해서 분리를 시키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제가 이제 그런 사건을 보면 둘이 싸우고 있고 팀장님 중간에서 이거 말리다가 말려지진 않고 괜히 이제 이거 누가 잘못했네 거기 말려가지고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항상 혼자 계시지 말고 데리고 있으세요. 복수의 사람이 그 상황에 개입을 하게끔 빨리 나가셔가지고 빨리 와보라고 그렇게 하셔야 그 자리가 진정이 됩니다. 혼자서는 그 둘이 이미 격해진 상황에서 혼자서는 소리 아무리 질러도 안 말려줘요. 그 두 분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황을 좀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를 걸고 다음 화제 전환한다든지 그런 스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욕설이나 뭐 물리적 다툼이 있을 때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상황을 메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것도 좀 도움 됐나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질문은 네. 그럼요. 네. 네. 신규자가 이제 발령을 받으면 그어요. 네. 그러면 그 멘토자는 정말 회사에서 경력이 제일 많고 또 후배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신규자가 선배에 대한 그 멘토의 그 멘토 지도에 대한 그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노무사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 추가로 좀 그러면 하나 좀 추가 궁금한 게 멘토 멘티 하시고 나서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정리해서 뭐 제출하나요?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보고서 작성해 주시나요?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교육 내용이 있고 지도 내용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멘토 멘티 제도를 하고 나서 이게 그냥 멘토 멘티 맺어주고 나서 회사가 사후 관리라고 하죠. 그 보고서 내서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사실 좀 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근데 지금처럼 어떤 이제 사후 관리가 있다면 사실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거랑 저는 비슷한 쪽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그러니까 자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멘토고 얘가 멘티가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걸 나는 정말 도움이 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이건 이때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오면은 일단은 그래도 선배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잖아요. 일에 관한 것부터 사회생활까지 멘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좀 도와주려는 거잖아요. 제공은 하시되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받지 않는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지도했으나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적극적이지 않음.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건 몰라요. 제가 지금 되게 사악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람과 제가 좀 다르다라는 게 먼저 인정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좋은 뜻으로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제가 고친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나이의 고하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환갑이 넘으면 말 안 듣는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 뭐 자녀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딸내미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말 들어오게 안 됐습니다. 안 들어요. 방을 치우라고 아침 저녁 얘기도 안 치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본인이 뭔가를 느껴야 고쳐지더라라는 게 제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HR 인적관리 전문가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뭐냐? 자기가 결과를 당해봐야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가 되는 거지 내가 말로 누군가 설득한다?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법, 제도, 규정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밑에 깔고 저희가 뭔가 리더를 하고 해야지 아무런 뒷받침 없이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멘토로서의 역할도 나는 정말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셨으면 된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는 뭐 내 범주에 바뀌죠. 내 능력에 바뀌고 내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그렇게 좀 대처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짧은 생각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뭐 아까 너무 처음에 칭찬해 주셔서 제가 너무 좀 기분이 약간 업됐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늦은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받으신 교육 내용 꼭 기억하셔가지고 좋은 팀을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